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명 알바트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시는 성필규님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무려 150만 원으로 시작해서 150억의 자산을 일궈냈고 지금은 5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된 살아있는 레전드, 그의 일상 이야기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의 저서인 돈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에서 내용들을 발췌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부터 엄청난 자산을 일구기까지 하나의 연대기로 작성하여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공부한 시간은 1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가 엄청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밥도 안 먹고 할 정도로 엄청 열중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여름에 학업을 잠시 미루고 도서관에서 주식 관련 서적들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고 하죠. 요즘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존 템플턴이나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리와 같은 주식의 대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책들부터 시작해서 기술적 분석, 기업 가치 평가, 거시경제 흐름을 다룬 책들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읽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투자에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손절매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수익을 내는 일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받습니다. 그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의 시작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처음에 국내 대표 우량주 100개를 선정해서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주가 차트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론 준비는 철저했고 여러 투자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실력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투자에 임했고 열정적으로 선택한 종목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3천만 원이 5천만 원으로 불고 객장에서는 젊은 곳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PC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이기 때문에 객장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가 가지고 이제 주문을 넣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계좌가 드디어 7천만 원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큰 금액을 손에 넣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가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 대부분은 취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느라 바쁜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을 격려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그 후 벌어진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은 하늘을 찌를 듯이 기뻤지만 시장 지수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20일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이론적 지식이 풍부했던 저자는 분할 매도를 실행했습니다. 정상에서 팔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합니다.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자는 모든 주식을 현금화했을 때 7천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 투자로서는 정말 좋은 결과죠. 부모님은 이제 집을 계속 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주식에서 큰 수익을 얻었던 짜릿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저 잔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다가올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면서 시장을 계속 주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고 하는데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책에서 봤던 쌍바닥 패턴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하고 주간과 월간 차트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매수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분할 매수 전략을 다시 실행했죠. 하지만 첫 매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정상적으로라면 이 시점에서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저자에게 이 시점은 다시 오지 않을 저점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락장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만 여겼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일기를 썼는데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바보일까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에 계좌에 남은 현금을 모두 주식 매수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국내 증시는 역대 가장 큰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97년 IMF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여러 번 강조했던 이 손절매라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손절을 했다면 그렇게 큰 손실을 입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급락하는 지수를 보면서 저자는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장중에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손절할 계획이었지만 그런 반등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지표들을 통해 성들을 안심시켰고,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걱정으로 저자는 결국 손절매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고 11월 말 주가 지수는 엄청 크게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증시가 폐쇄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방은행들이 속속들이 문을 닫았고 몇몇 증권사가 파산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매도해 삼성전자마저 파산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았다고.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저자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12월 2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많은 상황에서 저자는 보유한 모든 주식을 시장가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큰 패닉셀이었냐면 전체 상장 주식 중에 3분의 2가 다 하한가를 맞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마저 파산한다면 남는 것은 거의 없을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자는 이때 엄청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이 1억 원에서 5분의 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한 뒤에 저자는 증권사 건물 계단을 쓸쓸히 혼자 내려왔다고 하죠. 밤은 추워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옥탑방에서 문을 잠그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저자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그 밤을 울면서 보냈고 실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학연수 중이었던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고 젊은 시절의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당시 저자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저자는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며 회계사 시험에 도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취업난이 실행되면서 시중에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엄청 늘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죠. 회계사 시험 준비를 결심한 저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에 전념했다고 하죠. 이제 아픔을 잊기 위해서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라디오 뉴스를 통해 주식 시황을 듣게 되었고 주가 지수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회복된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자는 시장에서 행동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 원칙은 대중들이 대부분 시장을 떠날 때 반등이 시작하는 시점이고 모두가 주식을 사려고 할 때 떠나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유명한 명언과도 연결이 되죠. 이러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시험날까지 주식에 대한 생각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회계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서점에 갔을 때 자신도 모르게 증권사적 폰으로 발걸음이 옮겨졌다고 하죠. 국내 투자자들의 경험담이 담긴 새로운 책들을 발견하고 그때 대부분의 경험담이 담겼던 이야기를 보니까 그가 최저점에 손절할 때 거기서 저점 매수를 하여 크게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서점에서 책을 둘러보면서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 다시 투자를 시작한다면 예전과 다른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표는 원금 회복이었고 그 이후에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서점을 나서면서 저자는 수험서 대신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몇 권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다시 투자를 시작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겠죠.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저자에게 엄청난 중요한 변화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5월 어느 날부터 도서관과 주식시장 객장을 오가며 시장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주식시장에서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고 느꼈고 현금 보유량을 늘리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매매에서 저자는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원칙을 따랐습니다. 주식을 매수한 뒤에 5일선이 깨지면 즉시 매도하고 매수가 대비 5% 손실 시 50% 손절, 10% 손실 시 전량을 청산하는 전략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저자는 굉장히 힘든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투자 비중을 최소화해서 수익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이 과정은 지난 패배로 인해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고 투자 원칙을 지키는 연습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지수가 300포인트 아래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지수는 간신히 3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시장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면서 객장의 활기가 사라지고 투자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죠.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오히려 계속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6월이 돼서 결국 주가지수는 보란듯이 300포인트가 붕괴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징적인 숫자가 300, 라운드 피겨죠. 그래서 다 패닉셀을 했던 그 시점에서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린 한 중년 남성의 모습에서 저자는 자기 자신을 떠올렸다고 하죠. 그러나 그 순간 뭔가 저자의 가슴 속에는 어떤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 증시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하는 뉴스를 보며 오히려 저자는 재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저자의 계좌는 약 2,420만 원 정도로 약간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바닥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저자는 전략을 새로 세웠습니다. 금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300포인트가 무너진 패닉 상태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며 매수를 진행했고 나머지 절반은 21선을 회복하며 추세선을 상향으로 돌파할 때 전부 다시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수를 시작하자 다행히도 주가지수가 잠시 280포인트를 보인 뒤에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며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저자는 나머지 자금을 모두 투입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액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매우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7월 중순에 저자의 계좌의 수익률이 50%를 넘어서자 저자는 모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급격한 상승 후에 큰 상승이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 결정은 매우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주가지수는 3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지루한 횡보세를 지속했다고 하죠. 저자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굉장히 여유로운 여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자는 회계사 시험 준비를 중단하고 주식 투자에 다시 뛰어들어 교과서에 나올 법한 투자 방식으로 한 달여 만에 5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자의 초기 투자 금액은 총 6천만 원이었는데 아직 이 원금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원금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실패를 맛봤을까요? 여름이 끝나가면서 시장은 큰 변곡점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평선이 하나로 모아지는 가운데 단기 이평선이 121선 돌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5일선의 121선 돌파 후에 지지를 확인하면 두 번째로 전부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이 편해진 상태에서 혼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자는 전화로 121선 돌파를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매수 주문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의 과감한 결정은 큰 성공으로 이어졌고 2주 만에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책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시장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21선까지 밀리는 정도였고 121선 돌파 후에는 저항이 강한 지점이나 이격도가 과한 경우 일부만 매도하고 다시 21선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반복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자의 계좌 평가액은 원금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목표 달성 후에 저자는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금 회복과 더불어 상당한 수익을 얻은 뒤에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될지 아니면 주식 투자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 갈등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젊은 나이에 객장을 오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고려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뭔가 안 좋은 인식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저자는 투자자로서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자는 증권사 직원들의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남은 3억 원을 저자에게 운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래 10억 원의 자본 중에 10%를 다 날리고 마지막 남은 돈을 저자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제안을 받고 저자는 굉장히 큰 동요를 했습니다.
자본이 부족해서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자신의 생각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죠. 투자자는 원금의 10%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을 중단하고 10% 이상 손실 발생 시 그 금액에 대해서 책임지되 10% 미만으로 손실이 나게 되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익이 난다면 그 이익금의 30%를 저자에게 준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결정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느꼈습니다. 저자가 관리한 계좌는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호황기와 맞물려 저자는 추가로 몇 개의 계좌를 더 운용하게 되었고 수익률이 점점 높아져 저자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자만을 했죠. 하지만 시장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킬 때 주의해야 한다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1월 4일에 모든 보유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정확했고 이날의 고점이 다시 돌파되기까지는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자는 시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초보자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일어선다고 언급하며 시장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글이 증권 관련 사이트에서 유명해지면서 젊은 제야의 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때 자신을 고수로 여기던 것을 우스워한다고 하죠.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자는 아마도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또 한 번 큰 실패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강사와 투자자로서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방송에서 그가 추천하는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그러나 2001년에 신문사의 인터뷰 제안을 받게 되면서 그 이후에 제야의 여자 고수와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녀를 통해 한 남자를 소개받고 그 남자는 저자에게 주식을 왜 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자는 단순하게 재미있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지만 제야의 고수는 나는 꿈이 있어 주식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 꿈은 고아원을 짓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자는 그 남자의 굉장히 순수한 눈을 보고 이 사람은 나한테 사기를 칠 상은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저자에게 함께 저평가된 좋은 회사를 매집하자고 제안합니다. 저자는 이 제안에 동의했고 나중에 그 결정이 자신의 모든 수익을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자신만의 원칙에 따른 매매를 하지 않고 남들이 하자고 하는 것을 이제 매매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저자는 처음으로 파산을 경험하게 되었고 돈이 사람을 얼마나 비열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세상의 복잡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저자는 강의를 통해 다시 재기를 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저자가 자신의 수강생들과 신뢰를 지키며 재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만약 수강생들과의 신뢰까지 깼다면 재기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회고합니다. 이것이 저자가 겪은 첫 번째 파산일 뿐, 그 후에도 두 번 파산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두 번의 파산 모두 그가 너무나 순진했기 때문에 투자 실패가 아닌 철저하게 사기를 당한 그런 실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철저히 원칙 매매를 해서 10년 만에 150억의 수익을 달성하게 됐다고 하죠. 연평도 포기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막 진짜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엄청 하락은 했지만 예상보다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었습니다. 이 저자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이제 매수 신호를 보내면서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많은 매수 신호를 발생시켰다고 하죠. 과거 뉴스에 의한 시장의 반응을 회상하면서 뉴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발 금리 인상, 북한의 핵실험 같은 사건들이 단기적인 하락을 가져오긴 했으나 시장은 그 이후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뉴스에 대한 반응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에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경험과 내공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고 이를 통해 중요한 투자 원칙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투자에 있어서 감정보다는 체계적인 분석과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자들에게도 깊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세운 5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가 세운 5가지의 투자 원칙은 첫 번째, 나를 먼저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단기 투자자인지 장기 투자자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두 번째는 게임의 법칙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률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이 어떤 생리로 돌아가는지 그 원칙을 파악하고 법칙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매매하라는 것이죠.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좋을 때 매매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이제 승리한 뒤에 싸우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선물이든 주식이든 코인은 다 똑같습니다. 철저한 손익비 관리를 통해서 계속 계단식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굉장히 시장에 겸손했고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도 꾸준히 매매 일지를 작성하고 손실이 나도 매매 일지를 작성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투자 심리를 이해하자. 즉 군중 심리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고 그 심리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손절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손절을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아니라 오히려 손절을 잘해야 고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잘한 손절매는 7번, 큰 수익은 3번. 한 번 성공하면 자잘한 손절매 합친 금액보다 몇 배를 벌 수가 있다. 그리고 투자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깊은 분석과 준비를 통한 철저한 접근 방법이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마무리와 총평을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4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 여러 번의 투자를 할 때 소수의 투자로 모든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필살기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잔손절은 몇 번 할 수 있지만 이 잔손절 3번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복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추세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도를 해보고 끝까지 발라먹는 추세를 연구하고 한 번 시작된 대파동은 쉽게 끝나지 않는 것도 그가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모두 알아야 되고요. 자신만의 투자 방법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딩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매매해서 혼자 습득하고 누구한테 배우더라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기법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정말 고수들은 첫 번째, 성공하는 투자들은 실패를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꾸준히 시장에 겸손하면서 계속 반복. 이런 반복을 통해 완벽한 자신만의 투자 루틴을 세운다면 누구나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